자, 용도 변경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종종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준공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조안전확인서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달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확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소요 강도가 기존 부지의 구조 내력의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의무가 아닐 것으로 사료된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요, 단순히 근생으로 바꾼다든지, 근생에서 뭐 업무시설로 바꾼다든지, 이 벽을 허물지 않고 단순히 용도를 바꾸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조 내력의 이 범위가 5%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5% 미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를 누가 확인합니까? 이 여부를 누가 확인합니까? 결국은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구조기술사가 이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아니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구조보강이라든가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안전 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도 변경을 할 때 감리 대상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주택을 근생으로 바꿀 경우에 감리 대상인가? 자, 기본적으로 감리 대상은 아닙니다. 감리 대상은 아닌데 건축물이 조금 규모가 있다든가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바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구조기술사 감리를 시행하라고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구조례를 통해 가지고 건축물의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다. 건축물 안전에 좀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의 구조 변경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구조기술사 감리를 해라. 이렇게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서 감리 대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감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다 끝났어요.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제 준공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저도 몇 번 용도 변경을 해봤습니다만은 이 용도 변경을 할 때에 신축 경우에도 용도 변경을 하죠. 신축 경우에 준공을 휴게음식점으로 냈는데 임대가 사무소로 나갔다.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표시 정정을 신청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신축할 때 하나의 공간이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3개로 쪼갰어요. 이 ABC 공간으로 3개로 쪼갰을 때 이 칸막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 나가서 확인합니다. 저도 이제 경기도권에서도 용도 변경을 예전에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이 다 완료되면 말 그대로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용도 변경에 대한 변경 후 도면처럼 현장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주택에서 근생으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근생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 공간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주택의 주방을 철거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요. 담당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보고요.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한데 그냥 설계자가 서류, 즉 준공 사진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 신청할 때에 변경 전, 변경 후 사진을 찍어가지고 특히 공사 완료한 후에 사진을 찍겠죠. 그래서 그 층에 철거한 부분이라든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부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제출해서 서류로 가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자체별로 조금 상이하다. 이 내용을 좀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경험해봤는데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담당 공무원이 서류로 가름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기존 건물에 도면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건축물이 굉장히 오래됐을 때 도면이 없는 경우들이 있죠. 1960년대, 7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80년대 이런 건축물도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기 전에 수작업을 통해서 이 도면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도면이 구청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도면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어디서 확인하냐면 민원실에서 건축물의 현황 도면을 우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 도면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건물주만 발급을 할 수 있죠. 아니면 건물주한테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건물주한테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발급하러 갔는데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실측을 해야 되겠죠. 실측을 해서 변경 전 도면을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도면이 없다면 현장에 가서 말 그대로 실측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실측을 한 다음에 건축물 대장 도면, 즉 면적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죠. 실측을 했더니 200제곱미터다. 자, 건축물 대장에서는 210제곱미터다. 210제곱미터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맞춰야 돼요. 서류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건물에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실측을 통해 가지고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어떤 내용이 위반되어 있는지 나옵니다. 불법 증축이라든가 또 뭐 발코니를 무단 증축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용도 변경하려면요, 먼저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원상복구를 해야 용도 변경을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이런 불법 사항도 철거하고 동시에 진행하겠다. 리모델링을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허가권자와 협의를 해서 변경 전, 변경 후 이런 내용들의 어떤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허가권자 협의해서 철거도 하면서 동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해야만 용도 변경이 접수되고 완료된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 건축물에 증축을 하고 싶어요. 이 용도 변경이라는 게요, 대수선, 뭐 리모델링, 증축 이런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뭐 연남동이라든가 성수동 같은 경우 보면은 증축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신축하게 되면 1층 면적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증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일조권을 체크해야 되겠죠. 일조권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해야 되고, 주차 대수 여유는 있는가? 만약에 증축의 범위가 건생 같은 경우는 40평당 한 대이기 때문에 주차가 0대가 되려면은 20평까지 증축을 하면 주차 같은 경우는 0대가 되겠죠. 주차는 0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 대수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용량을 체크해야 되고요. 정화조를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청소를 1년에 2번 하든지, 그래서 정화조 용량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안전진단과 구조설계,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증축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축물이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구조안전진단과 구조설계를 통해서 안전하게 증축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건축 심의 대상 여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로변에 있는 건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로변에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3m 후퇴선의 건축선 내용이 있죠. 큰 대로변에 건축물을 3m 후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대수선 같은 경우도요, 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관을 보는 거죠. 이 부분은 외관을 보고 외관의 미적인 부분들을 좀 본 다음에 심의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심의부터 진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죠.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신축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인허가를 진행한다. 중축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신축과 동일하게 인허가 처리를 해야 되고, 중축 허가가 나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통해서 똑같이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자, 용도 변경 비용은 누가 지불합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종종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용도 변경을 하는데 비용은 누가 됩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요, 단순 용도 변경이다. 단순 용도 변경이다. 만약에 사무소를 학원으로 바꾼다.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임차인이 지불한다. 그리고 임대인은 소류를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도 변경의 법적 주체는 건물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소유자 이름으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기 때문에요, 이 인허가의 책임자는 바로 건물주가 됩니다. 건물주가 되는데 이 세입자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용도 변경에 관련된 비용, 즉 건축사 사무소를 선정하게 되면 설계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인허가 절차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용은 임차인이 지불하십시오. 그리고 임대인은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임차인이 설계사무소 선정하시고 도장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 용도 변경은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아무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불하겠죠. 만약에 이제 공사 내용이 좀 크다. 인테리어를 다 바꾸어서 용도 변경을 완료시키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고 또 인허가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는 또 건물주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임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가 건물 성능 개선을 위해서 뭐 창호를 바꾸고 외장을 바꾸고 또 용도도 바꿀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건물주가 비용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뭐 정답이 아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신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축의 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 천정을 해달라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건물주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 건물주 비용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민사상 계약 업무잖아요. 민사상 계약 업무고 협의 업무이기 때문에 비용 지불 관련해서는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래서 통상 현장에서 당사자들끼리 좀 합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기 쉬운 건축 수업, 우리 구독자분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용도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내용을 보고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도 변경 잘 진행하시고요. 앞으로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기 쉬운 건축 수업 마치고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용 건축사였습니다.